한국의 살인사건 30번째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선택을 하면서요. 예.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건이 그때 당시에는 화제가 많이 됐었지만 예.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이름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건 기록도 거의 없고요.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붙여봤습니다. 고교생 경찰 살인 사건으로 일단 예. 생각을 해서 붙여봤습니다. 상주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그 고교생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나중에 그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기억에 제가 생생하고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임군이라고 그냥 그 당시에도 불렸고 우리도 여전히 임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요만 잠깐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구미 S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불량 학생이었어요. 집에서 아주 이 속을 많이 썩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폭력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처벌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또 선도유예 처분까지 받았던 그러니까 불량한 학생인데 선도유예 처분이 뭐냐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선도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소년 범죄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미 불량 학생으로 폭력이 개입을 했고요. 가정에서도 통제가 도저히 안 됐다고 그래요. 네. 툭하면 가출하고 그 얘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 당시에 승용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툭하면 또 이 면허도 없이 그 아버지 차를 끌고 다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98년 11월경에 우연한 기회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여학생을 하나 만나요. 근데 그 여학생도 임양이에요. 네, 성이 똑같더라고요. 예, 그 아이는 1살 아래예요. 18살. 우연히 만나는데 이제 속된 말로 한눈에 뿅 간 거예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똑같이 임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사촌 오빠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우리 좀 사귀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었겠죠. 검정고시 공부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불량 학생하고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쵸. 거부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마음을 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다고 그래요. 아주 적극적인 구애를 했지만 여기에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면서 집착이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11월 달에 그게 98년 11월 달이거든요. 네. 그 이듬해 99년 2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3개월 지났죠. 오후에 이 불량 학생 임군이 아버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네. 아버지 차를 끌고 자기 친구 무직 19살 먹은 무직이에요. 또 걔는 학교도 안 다니는 애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범행을 모의합니다. 근데 이 사건 전에 임양한테 남자친구가 사실 생기기 맞습니다.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순간에 눈이 뒤집힌 거죠. 그렇죠. 임군이. 그러면서 이 여자를 어쨌든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얘를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꽂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한 달이 넘도록 별짓을 다 하면서 구애를 해도 본 척도 안 하고 냉랭하게 대하면서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이제 집착이 시작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99년 2월 23일 날 오후에 임양이 살고 있는 집에 그 자기 친구 권군이에요. 네. 걔를 데리고 같이 가가지고 급습을 합니다. 네. 밤 10시에. 네. 급습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임양을 납치해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건 진짜 저는 이 사건 기억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러시죠? 웬만한 그 골목길에서 납치하거나 뭐 위협을 하는 거랑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가족들을 난 이거 상대해서 납치해 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네. 그 부모들한테 가가지고 칼 목에다 들이대면서 꼼짝 말라고 그러고 딸만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차에 강제로 실었어요. 네. 그 길로 부산 쪽으로 뺀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 둘이서. 그리고 분명히 무면허였을 텐데. 무면허죠. 네. 예. 부산으로 갔다가 결국 나중에 잠입한 데가 상주입니다. 경북 상주. 네. 그래서 상주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신고가 바로 됐어도 추적이 어려웠던 게 지금처럼 CCTV가 많았던 시대가 없죠. 아니에요. 이게 99년도는. 99년도니까 거의 뭐 그 진짜 그 주변에 수색하면서 아니면 다 연계망 쳐가지고 어느 경찰서 다 연락망 취해서 알아야 될 정도였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CCTV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신고는 이제 저 임양 부모가 즉시 했어요. 네. 하기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못 찾습니다. 2월 23일 날 밤 10시에 애를 끌고 나갔는데 이틀 동안 못 찾고 아마 부모님이 피가 말랐을 거예요. 진짜요. 이틀 동안 못 찾고 있다가 2월 25일 날 오후 2시 반경에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휴대전화 걸고 있던 권군을 먼저 체포해요. 네. 경찰이. 권군을 체포하니까 권군을 상대로 해서 추궁을 했겠죠. 지금 임군하고 임양 어딨냐 소재 파악을 한 거죠. 이제 이거는 구미경찰서에서 이제 상주로 공조가 들어갔던 거예요. 네. 예. 제가 여기서 약간 더 이제 추가 설명을 하면요. 이 세 명이 그러니까 임양, 임군, 권군이 고 식당, 그러니까 전화를 걸고 있던 식당 부근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때 권군만 이제 바깥에 나와 있어서 그 구미 경찰서에 있는 분들이 딱 이제 그 구미에서 출장 가서 잡은 거예요. 위치 추적을 해서. 그쵸. 예. 근데 이 권군이 자기 혼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실 들어가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 내가 답답한 얘기예요, 그게. 네, 확인을 못한 거였어요. 그냥 그래서 권군 말만 믿고 이제 일단은 이 권군을 구미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왜 혼자 있고 떨어져 있지? 같이 있을 텐데. 그래서 추궁을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임군은 그 식당에서 권군이 잡혀가는 걸 목격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한테 좁혀왔다라는 걸 인지를 한 상태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미경찰서에서 나름대로 부산으로 해가지고 얘들 동선을 따라가서 권군을 검거를 했고 권군을 추궁을 하다 보니까 상주 쪽에 이제 진입한 게 밝혀졌죠. 네. 그러니까 그때 상주경찰서에다가 또 협조 요청을 해서 네. 상주경찰서 동문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임군하고 임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상주경찰서 동문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김인배 경장입니다. 네. 34살. 네. 그 다음에 김성균 순경 30살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후 5시 반 정도에 그 인근에 있는 팔레스 여관 뒤편에 있는 정미소 창고 옆에서 이 아버지 차 소나타를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정미소 안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이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참 이 부분이 저는 무지하게 아쉽습니다.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와서 가족들을 위협하고 차에다가 여학생을 납치해서 끌고 간 놈들인데 권군은 잡았다고 치더라도 그 임군이라는 놈이 얼마나 위험한 놈입니까? 강력범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경위로 나는 왜 파출소 직원 경찰관 2명만 현장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 생각을 했는데 사건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 구미경찰서에서 상주에 그냥 누가 자기들이 잡으려고? 인지를 잡아갔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지 이 인지를 확보한 경위라든지 이것들이 자세하게 안 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구대에서 이렇게 받을 때 뭐 다 정확한 내용을 받은 게 아니라 뭐 어느 사건에서 무슨 사건 발생했습니다. 출동하십시오라고 해서 그런 경우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다 사건 내용이 다 뜨거든요. 그때만 해도 99년도니까 무전기로만 전산 사항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인질 사건 발생했습니다. 인질 있습니다. 거 출동하십시오. 거기 위치 뭐 추정되는 뭐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사건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범인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아니 그리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의심가는 게 있어요. 구미경찰서 형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권군을 잡았잖아요. 네. 권군을 추궁해서 그 인근에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권군을 차라리 상주경찰서 어디인가에 맡겨놓고 구미 형사들이 현장을 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 구미 형사들은 뭐하고 상주경찰서 동문파출소 경찰관들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외근 요원이잖아요. 파출소 요원이 그 근처를 뒤지게 했냐 이거죠. 그게 변명이 아니라
지구에 대해 있다 보면 그렇게 큰 사건을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인지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형사들하고 약간 달라요. 더더군다나 또 고등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미소 창고 뒤에 있는 수배 차량을 하여튼 이 김순경하고 김경장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싹 들어가서 보니까 임양하고 임군이 있는 거예요, 거기. 정미소 안쪽에.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참 허술하게 했어요. 이 검거하는 과정도. 가자마자 딱 잡아가지고 뭐라 하면서 이제 했겠죠. 네. 손 내밀어. 네.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까 임군이 이놈이 위험한 놈이잖아요. 네. 저항을 하면서 몸싸움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김경장의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이 빠져버렸어요. 땅에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것도 또 왜 얼마나 늦었으면 그 총을 집어들은 게 임군이에요. 그놈이에요. 근데 먼저 그놈이 집어들어서 바로 김경장 옆에 있는 김순경을 네. 향해서 한 발 발사한 게 정확하게 오른쪽 눈 위로 관통해버려서 현장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김순경이. 전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아직 저도 기사만 읽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원래 공포탄부터 나오게 돼요. 그거는 김윤희 프로파일러 이게 99년도잖아요. 네. 경찰 총기 사용 관련돼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 바뀌는 게 몇 개 있는데 먼저 이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아. 예, 일단은 지금 지구대 처음 발령받아서 갔을 때 권총 방아쇠 땡기는데 고무 바킹 들어있었죠. 네. 안댕 깨지게. 네. 그것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아. 그 다음에 허리춤에 찬 총기에다가 안전선 연결해 가지고 총기 멀리 못 달아나게 돼 있죠. 네. 그 전에는 총이 그냥 쑥 빠져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관들이 그 안전줄하고 권총하고 같이 채워놔서 총을 그네 쏴도 이게 항상 줄이 달려 있어요. 그것도 이 사건 이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발 혹은 두 번째 발 공포탄을 만드는 것도 이 사건 이후의 일이에요. 아. 그래서 현장에서 김순경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옆에서 김경장이 체포하는 거 수갑 채우나 보다 하고 서 있다가 몸싸움 다다닥 일어나다가 총 밑으로 뚝 떨어지고 그거 바로 그냥 그 임군이 집어가고 쏘는 바람에 그냥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또 그 총으로 또 김경장도 쐈어요. 네. 김경장도 쏴가지고 김경장도 한 발은 왼팔에 맞았습니다. 왼팔에. 피를 흘리면서 딱 떨어졌겠죠. 나가 떨어지니까 이놈이 그 임양 있잖아요. 인질. 네. 임양 끌고 그대로 뛰어나간 겁니다. 정미소 밖으로. 네. 그리고는 거기 세워져 있는 소나타 타고 도주하려고 그러는데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몸싸움 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몸싸움하면서 내 차키가 떨어졌구나. 다시 갑니다. 그걸로. 다시 가는데 나 이거 정말 생각하면 열받는 게요. 다시 갔는데 그 김순경은 현장에서 즉사했지만 김경장은 팔에 맞아가지고 잠시 나가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 팔을 못 쓰니까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거를 하필이면 이놈이 키를 다시 가지러 갔다가 현장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가가지고 쓰러져 있는 김순경의 또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꺼내가지고 다시 김경장한테 총을 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네. 나중에 그 임군이 인터뷰를 하고 자기가 잘못됐다, 너무 경황이 없었고 자기도 무서웠다라고 하는데 전 이 부분 되게 다르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용히 접근해서 죽은 사람한테서 총을 뺀다라는 살짝 뺀 거예요. 네. 그거는 우발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순간에 되게 침착했고 저 사람에게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의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이거는 거짓말이다. 나쁜 놈이에요. 이거 어린아이지만 정말 나쁜 놈인 겁니다. 김경장이 안 죽고 무전하고 있으니까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순경의 총을 살짝 꺼내갖고 바로 빠방 쐈는데 두 발 쐈어요. 그래서 가슴과 엉덩이에 김경장 총을 맞은 겁니다. 38권 총 리볼바예요. 네. 맞아가지고 그냥 나가서 쓰러지고 또 그 상황에서 임양이 뛰려고 하니까 김경장을 공격하면서 두 발 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던 임양이 뛰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임양한테 두 발을 쐈는데 임양은 또 천운입니다. 네. 한 발은 빗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던 네. 게 이게
김순경 같은 경우는 아예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직사한 거고요. 그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근거리에서 쏠 수 있었던 것 같고, 김 경장님 같은 경우는 누워 있었을 때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정지되어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임양 같은 경우는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사격 솜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아마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진짜 천운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순경은 한 발, 김 경장의 총에 의해서 한 발 맞고 사망한 거고요. 김 경장은 김순경의 총에 의해서 두 발을 맞은 거예요. 가슴하고 엉덩이. 자기 총에 의해서도 물론 왼쪽 팔을 한번 맞았고요. 네. 그리고 임양이 뛰려고 그러니까 임양을 쐈는데 한 발은 빗나가고 한 발은 땅에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4발 정도가 있었나 봐요. 네. 그건 소진됐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그 길로 그냥 임양을 끌고 정미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질극 벌이면서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즈음에 이제 경찰에 다 연락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상주경찰서 경찰관들이 한 60명이 이제 전체 출동을 한 거죠. 이때부터도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인질극을 하면서요. 또 임양한테 예. 가해하는 게 보니까 절대 이 친구는 이거는 사람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 싶어. 하여튼 인질극을 벌이고 결국은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니까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시도하죠. 네, 나중에 그래 들어가니까 강제 진압을 시도하니까 그때 이놈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같이 죽자. 경찰이 이제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탄은 없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있는데 권총 그 이 꼭지 부분으로 임양 뒷머리 후두부를 가격을 해가지고 임양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흉기를 꺼내가지고 임양의 목하고 왼쪽 손, 허벅지 같은 데를 마구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왼쪽 손목을 이제 끊으려고 한 것 같아요. 뭐 동맥을 끊는다든지 그런 그 자해를 시도했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진압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총기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총기를 사용해가지고 두 발을 쏘죠. 그 임군 그놈을 향해서 어깨에 한 발 맞고 목에 한 발 맞았어요. 근데 목은 정통으로 꽂힌 게 아니고 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았죠. 그래서 쓰러지고 결국 1시간 만에 오후 6시 50분경 그러니까 4시 반경에 권군 발견하고 7시 반에 그 임군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6시 50분 그러니까 1시간 10분 만에 이제 결국 검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참. 근데요. 네. 속상하는 게 있어요. 자, 그때까지도 경찰이 진압했을 때까지만 해도 김 경장은 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네. 김순경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서 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주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김 경장을 옮겼는데 수술을 한 6시간 정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날 새벽 4시 02분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건 찾아보면서 뉴스에 네. 계속 안타깝게 김 경장도 사망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계속 메인 속보로 계속 떴죠. 네,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은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사건을 보게 됐는데 교수님이 기억했을 때는 아마 이 사건 어마어마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인데 실시간으로 우리 막 전통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떨어지는 전통문이 막 떨어졌는데 범인 체포, 김경장 후송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상주 성모병원으로 후송, 수술 시작 이게 실시간으로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한테 전통문으로 막 내려왔었어요. 형사들 하나같이 우리 경찰들 하나같이 정말 전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진짜 바랬는데 새벽 4시 02분에 김 경장이 사망했다고 그러고 문자가 쫙 돌았어요. 삐삐 그 통해서. 그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오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관들 전체가 대한민국 경찰관 전체가 아주 침통한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죠.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을 제가 충분히 하고 있어요. 보면은 김인배 경장 같은 경우는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 김순경 같은 경우는 일남 일녀,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김 경장은 34인가 되고 김순경은 30살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고등학생 19살짜리한테 총 뺏겨가지고 현장에서 총 맞아서 사망한, 본인들이 아침에 그 닦았던 총, 본인들이 아침에 실탄 하나하나 넣지 않겠습니까? 네. 돌리면서 넣었던 그 총, 그 탄알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날 오후에 다 사망한 겁니다. 그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가면 이게 그것도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각자한테 총기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거든요. 네, 무기고에 이렇게 딱 있으면 그날 가서 자기가 이제 그 총을 수령받아요. 네, 수령 받아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지급 총이 없어요, 한국에는. 근데 그 총 무게가 그 뭐 남자분한테 어떻게 느껴질지만 근데 저는 항상 그 아침에 그 총알을 넣을 때마다 실탄을 넣을 때마다 되게 느낌 이상하거든요. 예, 그 정말 무게감이 엄청 많이 느껴지는 그 있어요, 총이. 정말 이쪽에 그 허리춤에 탁 차면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진짜 교수님 말대로 그 내가 닦았던 총, 내가 실탄 넣었던 거에 내가 사망한 겁니다. 네. 총기는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찰관들한테는 1인당 한정씩 지급은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무기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네. 이제 편의상 근무할 때는 원래 사용하는 총만 교대하면서 바꿔주는 것이죠. 네. 그 총기는 1인당 경찰관들 하나씩 그쵸. 다 네. 지급이 돼 있습니다. 저도 총기 수령해서 이제 근데 형사들하고 좀 다른 건 이제 외근 경찰관들은 허리춤에 차지만 형사들은 가슴 쪽에 차죠. 대개가 사복을 입으니까 옷을 가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쪽에 놓고 이렇게 엑스자 해놓고 차고 다니는데 이거 하루 차고 다니면 하루 꼬박 경사기동이나 하고 나면 어깨 축지가 아파요. 저도 여기 허리가 정말 아팠어요. 예, 그 권총 무게가 엄청. 그나마 지금은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게 스미스 제품이죠. 네. 389경 리볼버인데 제가 경찰 82년도 들어갔으면 459경 썼습니다. 459경은 진짜 쇠뭉치입니다. 이만합니다. 여기 허리에 차면 한쪽으로 휠 정도예요. 미군들이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데 그 어떤 때는 그 총을 차고 옷 입고 있다가 혁대 풀러서 확 내려가고 팬티만 남아 있을 때도 있어요. 얼른 주워 올리고 좀 무게 때문에 그런 경우를 왕왕 봐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389경 다 바뀌어서 이제 이거 사용을 하는데 그나마 38 나왔을 때 엄청 고맙고 감사했었어요. 경찰관 총기 얘기 나오니까 잠깐 얘기하면 그러다가 대우정밀에서 경찰관한테 맞는 총기 국산 총을 만들자 해갖고 2.29경, 22구경 TT 권총이 만들어졌어요. 요만한 총. 엄청 가볍고 실탄도 이 볼펜 앞에만 해요. 요만해요. 아, 혹시 그거 예. 그래서 여경들용으로 쓰라고 줬던 게 그거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게 나왔던 건데 그게 이제 맹점이 있었어요. 그거 불발이 너무 많고 대우정밀에서 만들었는데 불발이 너무 많고 솔직히 얘기해서 범인한테 허벅지에 맞췄는데 그냥 뛰어가요. 그러니까 살상력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싼 돈 들여서 대우정밀에서 만드는 거는 이제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고 진압도구로서 그 가치를 잃었죠. 그리고 여전히 38 권총을 지금 경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경찰학교 때 처음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권총을 타지를 하는데 와, 이게 권총의 무게구나. 그리고 특히 실탄 딱 쏘면 이게 충격이 뒤로 팡 팡 반동이죠. 와요. 그리고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좀 예, 많이- 속이 상하고요. 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직무 중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1계급 특진합니다. 근데 뭐 죽어서 1계급 특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또 동료들이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를 몇 번 다녀왔는데 이거는 좀 이 편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그 규칙 바꿔야 됩니다. 가면은 장군묘역 따로 있고 장교묘역 따로 있고 사병묘역이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는 경위급 이상 간부묘역, 밑에는 그 저 순경 경장 경사묘역이 따로 있어요. 아니 속된 말로 죽어서도 계급 따집니까? 엿 같은 제도예요. 이런 식의 그 죽어서까지 차등당하는 어떤 그 국립묘지 안장 이런 그 다른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좋은 장군에 의해서 큰 전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별히 기리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전쟁하다가 혹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들어온 순서대로 묻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무슨 뭐 높은 놈묘육 낮은 놈묘육으로 죽어서까지 구분하는 이분아 이거 정말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저도 지금 교수님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짜증이 나요 갈 때마다. 아니 가족들도 속상하죠. 네. 예. 죽어서 국가유공자라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 묘소를 갔는데 비간부 묘소에 가서 절하고 어떤 놈은 저 위에 간부라는 그 묘에 가서 절하고 이게 말이 돼요? 군인은 모르겠어요. 난 군인은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제 이 방송을 듣는다면 민감용 청장님 들으시면 이것만 뒤집어서 바꿔놔도 당신은 저 경찰 조직에서 아마 전무후무하게 어떤 그 하나의 선을 긋는 그 청장이 될 겁니다. 내 얘기 듣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느꼈던 건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아예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묘지의 계급으로 그렇게 구분했을 말도 때 안 돼요. 상상도 못했어요. 일단은 이 두 사람은 1계급 특진에서 네.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는데 당연히 이분들은 비간부 묘지에 모셨겠죠. 1계급 특진해봐야 김인배 경장은 경사가 됐을 거고 김성균 순경은 겨우 경장이 됐겠죠. 그러면 두 사람은 비간부니까 비간부 묘역에 묻었겠죠.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가 그렇게 우리가 김인배 경장만이라도 좀 살아달라고 10만 경찰이 진짜 거의 일이 안 됐어요. 업무를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02시에 총 맞고 그 다음 날 새벽 02시에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그렇게 됐고 거기서 이 임군한테 후두부를 권총으로 구타당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임양 같은 경우는 그 후두부를 맞다 보니까 시신경이 손상돼 가지고 실명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예. 사실 어떻게 됐는지 사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해 학생이 청소년이 고등학생, 청소년. 네, 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사건에 대해서 예. 거의 기사화되지 않는 게 지금도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완화가 되지만 과거엔 더더욱 많이 그랬던 사건이었고요. 근데 형량을 어떻게 받았죠? 교수님? 이게 임군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네. 권군 있지 않습니까? 공범. 네. 걔는 3년 6월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범죄사에서 고등학생이 저지른 전무후무한 최악의 경찰관 살인극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 상주 경찰서장이 김운환 씨인데요. 그분은 이제 뭐 수갑 채우는 과정에서 왼손을 먼저 채우고 오른손을 채우는 단계에서 팍 엎어가지고 권총으로 이렇게 살해했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그 임양 그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임양 납치할 때 얘기도 그 인터뷰에 나왔어요. 문을 그냥 와장창 차고 얘들 둘이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흔들고 칼을 가지고 목에 대면서 딸을 납치해갖고 사라졌다. 이거는 뭐 이게 무법이죠. 네. 예, 무법이죠. 이 나쁜 놈들 진짜. 근데 이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임군 이놈은 나는 집에서 쫓겨나서 힘들어서 죽기로 결심을 했었다. 그리고 내가 총 쏜 거는 나도 모르게 놀래서 쐈다. 그거 아까 우리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이미 해석해 주신 부분이에요. 이게 놀래서 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예. 놀랐을 때의 반응과 이게 템포라는 것이 있어요. 연장선상, 감정의 연장선상이 있는데 이게 한 템포, 그러니까 속도감을 우리가 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자기가 주체를 못하고 이게 즉흥적이면 그 속도가 증가를 하거나 그 속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근데 한 템포 죽였을 때는 분명히 뇌도 그렇죠.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감정이 휩싸인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일단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봐요. 우발적이었냐 안 우발적이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놀래서 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놈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이것도 저 프로파일러들이 해석을 하던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제 3자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주체를 빼느냐 안 빼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이라는 말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 주체가 누구냐를 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봐요. 그리고 뒤에 어떤 동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어떻게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잘못한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네, 부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거는 삼자적 관점도 있지만 그냥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내가 느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부분이고 느끼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잘못했다라는 건 내가 감정이고 느끼는 거고 생각했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절대로 일치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 해서 사실 뭐 이렇게 꼬치 봐요라고 하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하는지 반성했냐 안 반성했느냐는 것 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봐야 되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봐요. 근데 정말 객관화돼서 뭐 아까 교수님 말대로 생각했다 아니면 뭐 그런 사죄해야 된다 생각한다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이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또 그때는 아 이건 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에 나온 말 어떻게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결국은 뭐 무기징역으로 끝이 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경찰관 총기 사용 규칙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제. 네.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엄청 심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죄를 지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격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잘못했어요. 그리고 사격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사전 공지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경고를 3회 정도 바라게 돼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신입니까? 요즘에 국민들이 아마 제가 또 이 얘기하면 경찰 편든다고 또 욕하실 건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무슨 사건만 나면 뭔 일만 나면 경찰이 왜 그거 못했냐고 했는데 경찰은 신이 아닙니다. 이 총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총기를 사용해요. 주위의 사정을 그 급박한 순간에 합리적으로 순식간에 파악해갖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구체화돼서 규정을 구체화돼야 돼요. 네. 예. 이거는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찰관의 판단이라는 게 먼저 사전의 경험이라든지 교육이 상태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현장에서 내가 경험을 할 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두리뭉실하게 뭔가 교육을 해버리고 저희가 총기 사실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던져서 잡았잖아요. 네. 그 전에 경찰들은 그 총기 안 썼습니다. 형사들 집어 던져가고 맞춰서 잡았어요. 그 쇳덩어리 같은 거예요. 사 귀찮게만 하고. 그래서 총기를 나눠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때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교육들이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총기 사용 규칙 같은 거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총기 사용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잘못 총기를 쓰면 징계 먹고 구상권 청구 들어와갖고 그 사람 치료비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네, 구상권이라는 게 있어서 나라가 처음에는 그 돈을 대줘요. 먼저 주고 물어주고. 네. 근데 다시 그 나라가 이 담당 그 경찰관한테 재판을 다시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그 준 만큼에 대한 금액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그러니까 차라리 총 안 쏘죠. 안 쏘죠. 예, 총 안 이게 쏩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해지면 감당이 안 될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의 총기 사용에 제약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총기를 남발한다고 하는 것도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총기를 사용한다고 총기 써본 사람이 알아요. 저도 32년 경찰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딱 한 번밖에 못 써봤어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쏜다는 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고 보통 간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도저히 여기서 못 빠져나가겠다. 사시미 칼 시퍼런 거 들고 덤비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 총 쏘지 않으면 뒷감당 안 되겠다 하니까 사용한 거고 그것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허벅지에 쏘잖아요. 네.
그 군인들은 표적지를 사람 모양을 놓고 심장 부분 혹은 머리 부분에 겨눠가지고 한 발에 일발 필사죠. 네. 근데 경찰은 허벅지가 5점으로 제일 많습니다. 네, 저희가 사격을 할 때 그 허벅지만 그려져 있어요. 밑에 이제 발목이 있는데 발목은 2점인가 밖에 안 되고요. 네. 허벅지가 5점이니까 허벅지를 잘 맞추는 사람이 경찰 사격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표적지가 원 표적지하고 사람 전체 표적지가 아니라 딱 그 하체 부분만 그려져 있는 표적지에 허벅지 맞으면 5점, 그게 가장 높은 점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일단 밑에만 향하게 일단 그렇죠. 교육을 돼 있어요. 경찰은 사격을 하체만 겨냥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허벅지가 5점으로 제일 많습니다. 점수가. 복부 같은 데는 점수가 많지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강의 때문에 교환 교수 호주 왕립 경찰학교 가서 강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표적지를 보니까 사람 모양 그려놓고 심장을 딱 그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맞는 게 가장 점수가 높아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나 인권 자랑에서 잘난 척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허벅지에 맞춰야지 5점이고 우리는 그렇게 인권국가다 하체를 겨냥해서 쏜다. 근데 니네는 야 호주가 뭐 이거 인권 많이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니네는 상체 그려놓고 심장에 한 발 꽂는 걸로 연습하는 거 보니까 니네들이 인권이 대한민국 인권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제가 바보 됐잖아요. 그 사격 교관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야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정도 되면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놈이야. 그러면 한 발에 살해하는 게 그놈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 왜 허벅지 쏘고 하치 쏘고 고통스럽게 하냐 그러더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 경찰은 하체에 쏴야 되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상체에 쏴서 그 사람이 다치면 재수 없으면 몇 년 동안 벌은 거 한 번에 다 갖다 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징계 먹고 진급에 지장 오고 이럴 수 있는 아주 악조건 속에서 공권력 행사하는 건 명백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조사를 했던 경찰 내에 있을 때 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허벅지를 쏘신 건 맞아요. 정확하게 쐈는데 그때 이제 아마 동맥을 잘못 건드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또 쐈던 경찰관은 징계를 또 맞고 구상권까지 다. 그러니까 몸속에 다리 속 허벅지 속에 있는 동맥까지 계산해서 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잘못됐어요. 이거는 이 부분은 정말 아까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가장 정확한 얘기했어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뭉뚱거려서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총을 쏘라고 그러는데 개똥 찢는 소리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주 낱낱이 구체적으로 써갖고 총기 사용 요건을 다 지정해 줘야 됩니다. 사실 진짜 저도 느끼는 거지만 경찰 생활하면서 몇 번 총 쏴볼까 아마 진짜 거의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구체적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는 정말 만 분의 1, 10만 분의 1에 한 번 나는 것들이 사고인데 그걸 얼마나 대비하느냐가 사실 얼마만큼 우리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의 척도인 것 같아요. 경찰이 총을 쏘는 거는요. 군인은 일발 필사입니다.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기 때문에 한 발로 그 군인이 쏘는 총은 적군 한 명을 살해하는 게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발 필생입니다. 경찰이 총을 한 발 쏠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총기 사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부라든지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총 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이 사건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건 말고 이항만 사건을 또 같이 그럼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이항만 너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계속 공개 수배를 엄청 했던. 왜냐면 이 사람도 경찰관을 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양만 사건도 뭐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나요. 예, 이양만이는 2004년도 사건입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아까 그 경찰관 고등학생에 의해서 경찰관 2명이 총기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을 이왕 다루니까 세트로 묶어서 제가 지금 하나 이양만 사건을 들고 왔고요. 2004년도 8월 1일 날 맹하기 아주 더울 때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네. 이거는 이양만이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직업은 택시기사 그리고 전과는 강도등 10범이었습니다. 이양만이가 2004년 8월 1일경에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 내연녀가 아마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별선언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그 S 모텔에서 애인 그 35살 먹은 이모 씨를 엄청나게 두들겨 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애인 그 이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무섭다. 이 양반이가 앞으로. 이 양반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겠죠? 네. 그러니까 신고를 하니까 이 사건을 접수받은 곳이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 2반입니다. 그때는 2004년도에는 팀제가 아니라 반제였어요. 그래서 강력 2반입니다. 강력 2반에 세 형사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네. 심재호 경사, 이재현 순경, 네. 그다음에 정승화 경장 세 사람이 맡았어요. 그래서 8월 1일 날 밤 8시에 이제 검거 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시켰겠죠, 형사들이. 이모 씨라는 여성한테 시켜가지고 이 양반이를 유인하도록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죠. 그러니까 덫을 놨다고 그러는 거죠, 이걸. 네네네. 그게 이제 어디였냐면 노고산동에 있는 모 카페입니다. 그래 밤 9시까지 오라고 만나고 오자 한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모 씨는 거기서 기다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를 기다릴 때 경찰들이 이제 그 아까 3명 얘기했잖아요. 심경사, 이재현 순경, 정승화 형사. 다 형사 집안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참 이 어떻게 보면 정 경장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거죠. 그날 그 배당 받은 게 밖에서 도주로 차단이에요, 임무가. 그리고 심재호 경사하고 이재현 순경은 그 둘이 만날 때 검거조입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이 사건을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예. 원래는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이 양반이 한 9시 25분쯤 이제 어슬렁어슬렁 늦게 왔어요. 네, 나타난 예. 거죠. 예. 근데 딱 봤는데 자기 내연녀뿐만이 아니라 건장한 남자 둘이 또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검거하러 왔으니까 형사분들이 이제 경찰청 신분증을 딱 내밀면서 예. 당신을 이제 검거하겠다. 그래서 체포를 하겠다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딱 고지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이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무래도 심재호 경사예요. 네. 심재호 경사가 신분증을 딱 제시하면서 체포의 사유 얘기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네. 그 순간 갑자기 이 양반이가 미리 준비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품에서 칼을 딱 꺼내가지고 그냥 빡 찔렀는데 그게 정확하게 심재호 형사의 심장에 찍혀버렸어요. 네. 이미 아마 그걸 맞는 순간 심재호 경사는 사망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옆구리를 몇 번 더 공격을 합니다. 잡으려는 순간에 욱 소리 나고 푹 꼬라지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이재현 순경이 이거 뭐야 하고 딱 그 사람을 부축한 거예요. 먼저 쓰러지는 사람을. 네. 그 순간 바로 그냥 등 쪽에 그대로 가서 또 칼이 꽂히는 거죠. 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재현 순경이 이 사람을 공격하지 못했을까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는 사실 사람 판단이 이 사람을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쓰러진 선배. 자기를 예. 한 거고 이 양반은 정말 제가 봐도 좀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순간에 보통 그럼 튀거든요. 튀죠. 근데 그 순간에 지금 남아있는 이재현 순경까지 찌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재호 형사가 옆에 있던 심재호 형사가 심장에 딱 꽂히고 푹 꼬꾸라지니까 얼떨결에 받으면서 엎드렸어요. 그 이재현 순경이 네. 엎드리니까 그 위에 등에서 그냥 막 꽂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요, 이거는 생생하게 알려진 사실인데 등에 몇 번을 찔리면서도 이재현 순경이 그 이 양반이 다리를 잡고 늘어졌대요. 그리고는 이재현 순경이 그 이 양반이를 넘어뜨렸답니다.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서 소리를 엄청나게 질렀다는 거예요. 119에 신고 좀 해주고. 도와달라고. 119 신고는 자기 선배였어요. 심재호 형사를 빨리 살리고 싶어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누가 와서 나랑 같이 좀 이놈 좀 잡자. 근데 어느 누구도 카페 안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재현 형사는 결국은 사망을 하니까 이 양반이가 확 밀어서 그 제치고 일어나서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저 뉴스 봤을 때 이 얘기가 살짝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막 얘기가 됐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카페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경찰관이 그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 흉기를 들은 범인을 경찰관하고 당연히 도와서 같이
해줄 수는 없겠죠. 그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미 한 사람은 심장을 찔려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고, 이재현 순경이 어찌됐건 그놈을 엎어뜨리고 위에 올라타가지고 칼에 찔리면서도 119 신고해주고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면 넘어져 있는 상태잖아, 이 양반이가. 그러면 하다못해 그 카페 내에 있는 뭐라도 들고 와서라도 도와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 도와준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속은 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현 순경이 정확하게 등 부위에 찔린 게 9번입니다. 결국 이재현 순경도 사망을 했는데요. 심재호 경사 같은 경우는 가장인데 아들만 둘이 있었고요. 이재현 순경은 미혼이었습니다. 네. 이재현 순경 같은 경우는 시보를 갓 떼어냈대요.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 1년 동안 파출소에서 시보 생활하잖아요. 네, 그 시보 기간에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그 경찰은 어쨌든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시보 기간이 아니면 그만둘 때 해직이나 해임일 때 어떤 재판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시보 기간 때는 무조건 잘못하면 그냥 바로 아웃이에요. 그냥 신분을 박탈해 버립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경찰학교 마치고 파출소 배치받아서 1년 동안은 정식 경찰이 아닌 거예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이 양반이는 이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난리가 났죠. 이 양반이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다가 나중에 5,000만 원까지 현상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검거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5,000만 원 올라간 게 아마 내가 알기에는 신창원이가 5,000만 원이었을 거예요. 네, 아마 최고 액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순이도 5,000만 원이었던 것 같고요. 네, 자, 도주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는 택시 기사였으니까 택시를 경찰이 추적을 했겠죠. 네, 그런데 2004년 8월 2일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아침 8시 55분경에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가에서 이 양반이가 몰고 다니던 택시가 발견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 공터에는 살해할 때 입었던 피 묻은 바지, 양말 같은 게 벗어서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딴 옷으로 갈아입은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8월 2일 날 공범 김 씨를 하나 검거를 합니다. 그 공범은 뭐 같이 공격했던 공범이 아니고요. 미리 들어가서 동태를 살피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꼬봉. 네, 이 양반이 그 김모 씨도 검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못 잡았어요. 그 다음 날도 못 잡고요. 8월 3일이 됐습니다. 네. 2천만 원으로 올라갔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현상금이 올라가고 5만 장 전단이 배포되고, 그때 근데 이제 이게 또 웃기는 일이 생겨요. 8월 3일 날 전단지를 배포하니까 도남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에서 이 양반이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가 개설돼서 인터넷 접속한 기록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은 당연히 거기 다 출동해가지고 그 100가구 정도를 수색을 했어요. 네, 근데 그날은 그나마도 8월 3일 날은 100가구 뒤졌는데 허탕쳤습니다. 네. 그리고 8월 4일 날 겨우 잡아보니까 12살 먹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이 양반이 아이디로 그 접속을 했느냐? 그때는 전단지에다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어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은 나이 정도만 대략하고 성별 그렇습니다. 정도랑 뭐 직업도 사실 거의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인상착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간략한 뭐 신체적 특징 같은 경우나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주민번호까지. 맞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요. 2004년도까지만 해도 저도 전단지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도용돼 갖고 초등학생이 인터넷 접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단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는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자, 사건은 8월 1일 날 발생했잖아요. 살해 사건이. 네. 8월 6일 날까지도 못 잡았어요. 현상금 5천으로 올라갑니다. 네. 5천만 원으로. 근데 이 현상금이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 위험해지는 그것도 있어요. 네. 뭐 이 사람의 뭐 흉악성이라든지 뭐 재질에 대한 특징도 있지만 안 잡히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상금을 높여서 그것을 꼭 잡으려고 네, 해요. 꼭 잡으려고 하는 그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북돋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자, 8월 6일이 됐습니다. 그 현상금 5천으로 갔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8월 8일입니다. 오후 6시 55분이니까 거의 7시가 다 된 시간대에 이제
이놈을 검거하게 되는데요. 네. 이 검거 과정이 거의 드라마입니다. 저도 이거 기억 예. 저는 이게 진짜 TV에 엄청 나왔던 걸로 예, 기억나요. 이 검거 과정이 드라마입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처음에는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남성분한테 어떤 남성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 집에 그 이항만이 경찰관 살해했던 사람이 지금 침입해 있는 것 같다. 조용히 들어가시라. 너무 소리 내지 말고 그래서 검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신고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풀스토리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항만이 그 강서구에 있는 그 예. 연립 2층에 예. 박모 씨와 또 박모 씨 손자가 있는 아들이 이제 외탁을 아마 잠깐 예, 예. 맡겨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와 손자가 있는 집에 이양만이 침입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흉기를 딱 들고요. 나 경찰관 2명 죽인 이양만이다. 이양만이다. 너네 다 조용해라. 그러면서 약간 흉기를 이렇게 디밀었나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 박모 씨가 약간 막다가 손이 좀 베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기지가 좋았던 분이었던 대단한 거. 분이에요. 네. 일단 흉기 내려놔라. 음. 내 아들 같다. 음. 절대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좀 힘들었지. 그래서 내가 국수 끓여줄게. 국수라도 좀 먹고 옷도 그런데 좀 씻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달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모 씨라는 이 할머니가 제가 볼 때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아마 그 집에 강서구 방화 3동 H빌라예요. 네. 무슨 빌라인지 내가 아는데 자꾸 말하고 싶어서 방화 3동 H빌라 거기에 할머니가 4살짜리 손주하고 같이 있는데 할머니 집에 그 내리막길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집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방 중간 창문 있는 데가 내리막길에서 다니까 길에서는 그 창문으로 쏙 들어가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다가 방범창이 방범창이 또 없는 집이에요. 네. 여기를 이양만이가 보고 뛰어들어갔어요. 네. 뛰어들어가는 할머니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갈딱 대면서 날이 길이가 16cm라고 그러니까 큰 겁니다. 네. 들이대면서 나 경찰관 2명 죽인 살해범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흉기 내려놔라. 나 충분히 당신 이해한다. 내 아들 같은데 내 절대 신고 안 할 테니까 얼마나 굶었냐. 내가 국수 끓여줄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아니에요, 이거. 그거 진짜 침착한 거. 엄청난 겁니다, 보통 이거. 이러면 소리부터 질러요. 그러면 그러면 공격합니다. 네. 저한테 어떤 인터뷰가 왔었는데 이런 공격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잠깐 소리를 지르게 될 것 같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소리를 치는 게 맞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소리를 치게 절대 되면 아닙니다. 공격성이 더 높아진다. 소리를 네.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상황을 일단 인지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한 게 좋다. 무조건 소리 지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보통 안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이 박 씨 할머니 같은 경우는 침착하게 딱 그렇게 대단해요.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씻게 한 다음에 그 사위 셔츠하고 네. 칫솔도 새 거 하나 까서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점심상 딱 국수 끓여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입장에서는 믿을만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순간. 그러니까 이 양반이가 나는 이제 곧 죽을 놈이니까 돈 필요 없어 주머니 뒤지더니 손자 4살짜리 손자한테 13,000원을 줬대요.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할머니께서는 그냥 이 사람한테 내가 뭐 준다 그냥 이걸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전략이 딱 맞은 게 사람들이 배가 고파 있으면 신경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밥을 주면은 신경이 완화가 돼요. 그리고 몸을 샤워를 하면 그때부터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굉장히 그 감정이 많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걸 뭐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걸 진짜 적절하게 잘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상쾌함까지 느끼다 보니까 믿었어요? 네, 믿게 돼요. 그러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한다고. 맞아요. 그때 이제 할머니한테 이 양반이가 한 얘기 있어요. 나 이 경찰관 사실은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난 진짜 유가족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나도 사실은 피해 댕기면서 한 6, 7일 동안 자살 기도도 2번 정도 했다고 그래요. 네. 자살 기도도 하고 어디서 씻었냐? 약수터에서 주로 씻었대요. 씻고 길에 버려진 옷 같은 거 주워 입으면서 살아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안전하게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오후 8월 8일 날 이제 당일 날 오후 6시 반이 됐어요. 6시 30분에 그 중간방에 가서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그 컴퓨터 뭐 했겠습니까? 자기 기사. 기사 검색이죠. 예.
내 기사 어떻게 떴나, 나 어디까지 그렇죠. 수사망이 좁혀왔나. 사실 도망 다니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까지 수사망이 좁혀왔는지 잘 모르거든요. 알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중간방에 들어가서 기사를 검색하는데 이때 이제 드디어 이 박씨 할머니가 딱 얘기하죠. 나 청소 좀 할게. 그러면서 안방으로 들어가갖고 진공 청소기를 돌려버립니다. 그쵸. 그 윙윙윙 소리 나잖아요. 그때 광명에 살고 있는 아들 신 씨한테 진공 청소기 틀어놓고 안방에서 전화하는 겁니다. 야, 경찰관 죽인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 내가 전화 신고하면 골치 아프니까 네가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할 때 편하게 침입하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중간 창문 그 쇠창살 없는데 열어놓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6시 반에 이제 그 전화를 받은 아들이 37분에 바로 112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그 다음에 주소도 알려줬어요. 네. 그리고 중간방이 열려 있다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네. 중간방이 열려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요. 네. 그러고 37분에 신고하고 5분 만에 6시 42분에 공항지구대 경찰관 4명이 갑니다. 네. 2명은 중간문 열려져 있는 대로 들어가고 2명은 정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요. 초인종을 누르면 이제 안에서 이 양반이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 할머니는 그 상황을 알고 띵동 누르자마자 할머니는 이미 애는 업고 있었어요. 애를 업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딱 잠궈버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리고 이 양반이는 띵동 하니까 할머니 문 열어주 누구 왔어요 했는데 할머니 소식 없으니까 아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고 요 안으로 보니까 경찰관이 2명이 서 있거든요. 네. 이 양반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숨었어요. 그 사이에 중간 창문을 통해서 경찰관 2명이 또 들어오죠. 그 4명이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검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이 양반이는 자기 복부를 마구 찌르면서 자해를 합니다. 네.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기지가 기가 막혔던 거예요. 진공청소기 틀어놓고 아들한테 연락하게 하고 초인종 경찰이 왔다는 벨 누르면 경찰이잖아요. 네. 벨 누르자마자 애는 이미 업고 있었어요. 업은 상태에서 화장실로 들어가고 문 딱 걸어 잠궈버린 거죠. 진짜 야, 이 할머니. 네, 침착하지 않으신 분 아니면 정말 이상한 판단을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겁부터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양반은 복부 자기 자해를 했기 때문에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제 맞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일단은 이제 치료부터 받고. 이 새끼 2시간 수술 받았어요. 네. 수술 완전히 성공하고 밤 11시 넘어서 중환자실로 이동이 됐는데 그때 경찰관한테 이 양반이가 왜 나를 살리냐고 지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확 뒤졌어야 되는데 이런 새끼는 에이씨.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종결이 되는 건데요. 네. 이 양반이 이 새끼는 탈인죄 플러스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사거든요. 네. 이 특수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5년이에요. 네. 5년 이상이고 무기징역이고 살인죄야 뭐 다 알겠지만 5년 무기 또는 사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부지원에서 2004년도에 사형 선고는 받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요. 그러니까 2004년 12월 2일 날 서부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 1심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18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네. 감형 사유는 이 판사 하여튼 사전에 경찰관 사례를 개혁한 것 아니고 이 양반이가 범행일체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고 지가 반성했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판새끼가. 그 반성했고 아직은 교화의 필요성이 있대요. 경찰관을 2명이나 그렇게 무참하게 그리고 지 내연녀를 그렇게 비참하게 때리고 이런 사람이 무슨 교화의 필요성.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는 지금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가 다른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계속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 범죄자하고 나하고 공통된 점도 많고 뭔가 코드가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보였을 때 저 사람의 악의적인 것들이 저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제 안에도. 근데 그러면서 아 나도 악인이 될 수 있고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의문점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거는 최악의 상황. 그리고 자기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사람을 살해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만의 피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도망을 가거나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근데 이 사람은 확인 사살까지 거의 자기가 원하는 9번 찔렀어요. 네. 이런 거는 전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는 언제든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교화의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자해하는 부분들도 이것이 과연 자기가 정말 죽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 제대로 찔러든지. 그리고 저는 정말 자해할 거였으면은 이미 경찰에게 잡히기 전에 그리고 이 인질극을 벌이기 전에 시간 많았잖아요. 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대체로 보면 큰 일을 저지르고 이 극단적 선택을 할 놈들은 그 즉시예요. 이미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 이거는 자살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 양반이도 며칠입니까? 8월 1일 날 사고 치고 8월 8일이니까 이 거의 8일 가까이 도주를 하고 다녔는데 이거는 자해했다고 해서 이건 자살하려는 그런 어떤 그 수단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제일 서럽고 아팠던 게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기억이 나는 그런 문구 들렸던 그 보도인데요. 이재현 순경이 겨우 그놈을 다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칼에 맞은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놈을 이렇게 누르면서 제발 좀 119 신고하고 누구 좀 와서 도와주세요 소리 질렀는데 그 말을 이재현 순경이 하자마자 이 양반이가 땅 밑에 깔린 상태에서 칼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누구든지 도와주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제 머릿속에 지금도 굉장히 남아서 이거 좀 돌고 있고요. 하여튼 이놈이 그 방화동 H빌라를 간 이유도 설명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리감이 있었어요. 네. 96년도부터 97년까지 한 1년 반 동안 이 양반이가 그 방화동에 살면서 2년 동안 그 인근에서 포장마차에 있었대요. 네. 그래서 지리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화동에 있던 이 H빌라 이 할머니 집 박씨 할머니 집을 들어갔는데 이놈이 재수가 없는 놈이죠. 어쩌면 재수가 있는 놈이기도 하고요. 네. 그 침착한 박씨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던 게 검거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나 이게 진짜 이재현 형사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물론 뭐 우리 심재호 형사도 10년차 베테랑인데 그냥 한 방에 심장이 꽂혀서 사망을 한 거고 119가 한 말이 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까 칼을 너무 깊이 맞은 것 같아요. 녹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9가 크게 깊이 피는 많이 흘렀어요. 우리가 구급차를 세워놓고 피를 닦을 정도였으니까 이런 그 얘기가 있었고요. 이 양반이를 검거하러 갈 때 그러면 준비를 안 해갔냐 하면 이 양반이가 이 전과 10범이고 악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3단봉 뭐 이런 거 준비는 하고 갔다고 그래요. 네. 근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급작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찰관 살해하는 범죄자는 조금 다른 분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체포를 하고 내가 이 순간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보통 진짜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나를 잡으러 왔거나 내가 그렇다면 대체적으로는 다 거기서 그냥 순응하잖아요. 근데 그 경찰관까지 수사관까지 죽인다라는 거는 엄청난 공격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흉기까지 바로 찔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봤던 임군도 그렇고 이 양반도 그렇고 종자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이들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제가 경찰관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저렇게까지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이 업무를 하는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거는 전 최악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판사님이 대단하신 판사님께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답니다. 나중에 개전되면 본인이 끼고 사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이거는 꼭 얘기하겠습니다. 보상금 받았습니다. 그렇죠. 1기급 특진했고 그 국가유공자로 선정됐으니까 심재호 경사, 이지현 형사 돈 받았겠죠. 심재호 형사, 칼 맞아 죽은 심재호 경사 34살에 사망했습니다. 1억 1,000만 원 줬습니다. 국가가. 이재현 순경 30살 먹었습니다. 칼 맞아 죽었습니다. 4,6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게 많다 적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오늘 사건은 여기서 종료하시죠. 교수님께서 지금 울컥해서 못하겠습니다.
경찰관은 맞습니다. 그 위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당연히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직업 윤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나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직업이기 때문에요.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는 대가라든지 내가 어떻게 차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직에서 일하거나 전직이었던 경찰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기사가 뜨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면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복지 쪽에 경찰 복지 쪽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순직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직으로 그것이 처리가 되는 경우가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칼을 맞지 않으면 정말 정말 직접적 공격에 의해서가 되지 않으면 순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너무 엄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뭐 재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의 적용이 잘 안 돼요. 그것들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잘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떤 합당한 처우가 있어야 그에 맞는 합당한 행동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약간 거론하게 됐고요. 사실 경찰관으로서 현장에 나갔을 때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 가족들도 분명히 그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재우 경사 그 와이프분께서 이제 경위됐죠, 경위. 네,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셨는데 그 4년 연애하시고 4년 결혼을 하셔서 그 8년 동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행복했었고 더 행복할 수 있었던 시간을 한 범죄자에 의해서 몽땅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누구나 다 범죄 피해자가 되면 안타깝지만 경찰관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더 안타깝게 느껴져서 지금 김복준 교수님은 말도 이어지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더 이상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위해선 더 공권력이라는 부분도 또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고 합당한 공권력이겠죠. 예. 그 부분은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살인사건 30번째 사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